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서구 동구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영풍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KBS에서 27년 동안 취재 기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13년, 서울에서 14년을 근무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부산 동구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도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석사도 한국해양대 대학원 해운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영국 외무성 쉐버닝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바다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 대학에 가서 해양정책 석사 과정도 졸업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해양대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박사 과정을 다음 달 수료 예정입니다. 저는 학부까지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석사 박사 과정은 해운경영 쪽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한 해양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KBS에 있으면서 주로 사건 현장에 많이 갔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는 주로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는 경찰 기자 활약을 했고, 그 과정에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제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취재 보도를 하는 종군 특파원으로 지원을 해서 전쟁이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한국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군 보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서는 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서울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에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부서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수상도 많이 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좋은 프로그램상, YWCA가 수상한 또 좋은 프로그램상, 그리고 KBS 우수 프로그램상 최우수, 보도부문 최우수상, 또 우수상, 이렇게 해서 상복도 많이 제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가 제 청춘을 KBS에서 바쳤습니다. 어떤 게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저는 제일 먼저 감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 스토리를 내는 그런 장면들,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난관을 헤쳐나가는 어떤 도전상, 이런 것들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해양 정책이 주 전공이었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가령 해양 오염의 문제,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 취재를 위해서 또 소말리아 현장의 아덴만까지 제가 갔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나라 청해 부대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해적들을 어떻게 소탕하는지, 이런 것들도 또 제가 현장에서 아주 특종 보도를 했었지요. 그 이외에 군 생활 중에 군 폭력에 시달려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1년 7개월 만에 깨어난 그런 훈련병의 사연도 제가 다큐멘터리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걸로 KBS 우수 프로그램상, 보도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KBS 내부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집권을 했는데 2017년 8월에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이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자리에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KBS, MBC, YTN, 연합뉴스 할 것 없이, EBS 할 것 없이 사장과 이사를 쫓아내는 이런 광란의 시대가 열렸었어요. KBS 안에 사실상 불법 보복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나 그 MB 정부 때 주요 보직을 한 선배 직원들을 후배 직원들이 불러서 감사 기능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감사실인 것처럼 사람을 불러서 겁박을 하고 했다가 나중에 다 그게 문제가 됐었죠. KBS의 사장이 바뀌어서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2023년 5월 30일 제가 사장 퇴진을 촉구하면서 1인 농성에 들어갔는데, 저의 1인 농성 사건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의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이 서울 여의도로 와서 응원을 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또는 응원화를 보내고 조화를 보내가지고 민노총이 주도하는 KBS 왕국은 망해야 된다, 이런 범국민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0일 정도 정말 어렵게 단독 투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KBS 내부에 한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직원들이 호응을 했고, 제가 해임되고 한 10여일 지나서 그 사장도 해임되는 어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문화일보 출신인 박민 사장이 지금 들어가서 KBS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정치권으로 떠밀려 오듯이 해서 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 이 운명은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일들이 이렇게 우연하게 벌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 정치권까지 지금 떠밀려오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의 개인적인 운명인가, 이런 좀 생각도 곰곰이 해봅니다. KBS 방송 정상화는 제가 사장이 아니라 박민 사장이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KBS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KBS가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국회로 가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대표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먼저 방송 분야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 MBC, EBS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민노총 노조원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의 직원이 4,200명인데 한 2,500명이 민노총 소속입니다. MBC는 1,500명 중에 1,400명, EBS는 거의 100%. 이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자화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민노총이 무슨 문제냐? 민노총이 문제가 아니고요. 민노총 언론 노조의 조직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사실상 준정치단체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정치단체의 간부로 활동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조합비를 내어서 직간접적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죠. KBS 같은 경우에요, 문재인 정권 시기에 사장부터 말단 국부장까지 상당수가 민노총 소속으로 다 채워져서 사실상 주인이 국민이어야 된 방송사가 주인이 민노총이었습니다. 이래놓고 고액의 연봉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편파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고, 이를 위해서 민노총에 소속되거나 민노총에 직간접적으로 조합비를 내면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지원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방송 직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에 관여하면 안 되는 그 금지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 시장도 아주 심각한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리 대한민국과 인구가 비슷하거나 많습니다. 보통 한 6천만 명에서 한 8,500만 명쯤 돼요. 우리보다 인구가 약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공영방송은 오직 하나씩밖에 없어요. 영국은 BBC, 프랑스는 FT, 독일은 ARD, ZDF,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어요. 일본 인구가 1억 3,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NHK 하나밖에 없죠. 호주 우리보다 땅덩이가 60배나 커요. 근데 거기에 공영방송 ABC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OECD 국가들의 공영방송 어떤 미디어 시장의 구조는 일공영, 다민영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공영 체제로 가려고 하죠. 공영방송에 따리를 털고 공영방송을 숙주로 삼아서 특정 진영의 어떤 편을 드는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이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더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영방송은 KBS 하나면 족하다, 이런 국민적인 어떤 반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 그런 입법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은 대표적인 건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실시된 것이 1993년이고 거의 지금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재정 분권은 요원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자치단체인 칸톤이라고 있는데 이 칸톤이 스스로 국세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자기들이 져요. 광역자치단체인 칸톤이 그 법인세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조세 자주권을 행사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라든지 유수한 대기업들이 또 공장까지 다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원인과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럴까? 기업의 입장에 되어 보면 알 수가 있죠. 법인세는 똑같은데 어떤 해외 무역이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의 편의는 수도권이 용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공장을 어디다 짓겠습니까? 수도권 가까운 데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에 조세 자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국회에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를 국세청이 틀어지고 20몇 프로로 딱 고정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으면 인하를 해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정분권이고 조세 자주권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삼고 있는 이 동구 지역에 있는 북한 재개발 지역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어떤 해운 기업이나 또는 글로벌 해운 기업의 해운 선사의 본사가 유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으로 본사를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무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함께 해양분권도 중요한데요. 우리 항만공사관리법에 보면 항만공사 사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광역자치 그 해당 시도 자치단과 협의해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협의를 합의로 바꾸어서 해당 지역과 또는 그 민간 사이드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항만공사를 포트 오소리티라고 하잖아요. 그 항만공사의 좀 미래지향적인 해양분권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서구 동구에 해당되는 대표 공약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이 원도심 재개발인데요. 이 재개발은 원주민을 쫓아내는 재개발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재개발을 원주민들이 아주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이 이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10년 정도 걸린대요. 조합이 결성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쭉 진행 과정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에 병목이 있습니다. 병목이 바로 구청과 시청의 사업 시행 인가를 통과해야 되는 그 병목이 있는데 이게 길게 걸릴 때는 2년씩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 특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까지 갈 것 없이 어떤 특수 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가령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패스트 트랙을 설치해 가지고 빨리빨리 심의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원주민들이나 또는 시공사가 금융 비용이 훨씬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또 원도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건물 지분이나 토지 지분이 아주 부족해서 재개발이 시행되게 되면 오히려 그 집을 날려버리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재개발 구호가 아니라 도배장판 그리고 곰팡이 냄새 제거해 주는 거 이게 그분들에게는 더 절박합니다. 집은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 주거 환경을 먼저 개선해 주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똑같은 원도심 재개발이라도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저의 어떤 대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동구 북항 재개발 지역에 나훈아 음악박물관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나훈아 씨는 우리의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황이라고 하잖아요. 가요계 황제. 나훈아 선생님이 원래 본적이 부산시 동구 초량 2동입니다. 초량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이렇게 훌륭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부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나 또는 전국에 있는 나훈아 팬들이 이런 점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스웨덴에 가면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의 음악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바를 VR 가상현실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바의 공연을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앨범도 살 수가 있고 기념품도 살 수 있고 하나의 관광 코스로 되어 있는데 부산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 재개발 지역에 가황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 박물관을 꼭 짓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 종착역에 내려서 나훈아 음악 박물관에 가서 관광을 하고 정말 부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구에 가면 우리 80년 초에 고교 야구와 프로 야구를 뜨겁게 달구었던 야구의 신, 야신 최동원 씨가 졸업한 경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구덕 야구장은 이미 해체가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곁에 뭐 텃밭 같은 조그마한 곳에 최동원 뭐 동상까지는 아니고 이런 뭐 캐리커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너무 초락이 짝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최동원이라는 무쇠팔 대한민국 야구의 거모 최동원이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왜 이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지 못할까? 제가 볼 때는 상상력과 실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 해체된 구덕 야구장 자리를 어떤 초고층 복합 쇼핑몰 내지는 콤플렉스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 최동원 야구 박물관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또는 뭐 해외에서 최동원 야구 박물관 오면 대한민국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고 부산은 야구의 도시 아닙니까? 어떤 야구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도쿄 요미우리 야구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쿄 요미우리 자이언츠 홈구장을 가면 경기가 없을 때는 거기 결혼식장으로도 대여하고 많은 어떤 공간을 임대를 합니다. 그 경기가 있으면 거기서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보시면은 정말 그 기념품 숍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 도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동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 상상력과 실행력을 겸비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태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동구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영풍 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3년생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올해 총선에서는 세대교체의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보유한 여당으로서 국민적 여망을 실현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당의 본산이죠. 우리가 보수당, 우파 정당이라고 했을 때 개인의 자유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정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YS의 3당 합당 이후에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많은 우파 정당의 지지자들이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들이 대표적으로 웰빙 국회의원, 그리고 새님 국회의원, 그리고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아시는 것처럼 웰빙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가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훼손이 되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기 몸을 날려서 이걸 막으려고 몸부림 쳤느냐? 이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또 새님 국회의원은 본업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부업이고 실제 본업은 따로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국회 상임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웰빙이다, 새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좌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본업이에요. 다른 부업은 뭐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전투적으로 싸우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변해야 되는 지점은 전투적인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법조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이런 것들 좀 지양해야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바뀌려면 전투적인 자유민주주의자 세력이 더 많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정말 내가 지켜내겠다는 신념이 가득 찬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입성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보면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모두의 발전을 선호하는 우파적 가치를 가진 국민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에 비하여 집단을 우선시하는 좌파적 가치를 가진 국민은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봅니다. 소수에 불과한 좌파가 언론 및 각종 단체들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돌격대죠. 무슨 소리냐? 우파 세력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돌격대를 잘 만들지 않죠. 하지만 좌파 세력들은 어떤 그 집단주의 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뭐 옛날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비밀 경찰 같은 그런 돌격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돌격대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 곳곳에 이탈리아 공산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력이 약할 때는 각 사회 모든 분야의 진지를 구축하고 땅굴을 파고 거기서 힘을 축적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깃발을 들고 나와서 혁명을 해서 사회를 장악해라.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인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정권 이전에 각 분야에서 진지를 파고 실력을 쌓고 있던 좌파들이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면서 거의 진지에서 다 뛰쳐나와서 어떤 보수 우파 정권을 괴멸시키는 그런 세력들을 괴멸시키는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재인 5년 동안의 그 어떤 현상들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죠.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그동안 좌파와 싸울 수 있는 전투적 자유주의자가 국회에 많이 진출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님이 말하는 전투적 자유주의자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법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정치란 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과 화해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진인데 지금 사실 민주당의 개딸 전체주의 세력 같은 이런 세력과 통합과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개딸 전체주의 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 활개를 쳐도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자유주의 세력은 그거는 자유주의 세력이 아닌 거죠.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언론의 자유나 개인의 인권, 자유를 지키려면 보다 좀 전투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전투적인 자세가 있는 정치인. 이걸 저는 전투적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근거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후보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가 3요소잖아요. 영토, 주권, 국민. 영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어떤 국민 또는 인민을 통치하거나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지켜낼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을 구성하는 그 국민 그 자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토, 주권, 국민 이 3요소가 있어야만이 국가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한반도의 일제 식민지 시대 이후에 이 3요소가 처음 생긴 게 언제냐? 1948년이죠. 그래서 저는 1948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건국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치적으로는 5.16 군사 쿠데타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긴급조치 발동 등으로 독재 정치를 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산업화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 아마 대한민국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정도의 어떤 국가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 인근에 있는 필리핀 같은 그런 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력이
앞서갔죠.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를 위해서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일정 기간 양보했다. 그래서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그 이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문민 시대를 연다고 하시는데 김영삼 정부에 대한 후보님의 총체적인 평가는 어떠하신지요? 김영삼 정권이 이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다 부정했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가 달성되는 과정에 산업화가 없었다면 민주화가 달성될 수가 없지요. 민주화가 달성되려면 어느 정도의 국가의 부가 축적이 되고 산업화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화와 민주화는 어떤 양 날개 또는 양 바퀴처럼 돼야 되는 것인데 김영삼 정부의 문민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군부가 통치하는 어떤 그런 체제. 아마도 그때 그 하나회 세력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수준의 군인들이 여전히 국회 국회 정치에 관여를 하거나 어떤 통치를 하는데 어떤 루트를 만들어 놓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엔이나 미국 같은 서방 국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세력 어떤 정리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또 지금 일본도 하지 못한 어떤 금융실명제 같은 조치는 전격적으로 했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의 어떤 그런 조치들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이념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념 이데올로기 전쟁 이런 이념 전쟁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이 좌파 세력들이죠. 특히 좌파 매체들. 왜?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은 우파가 이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파가 이념을 가지게 되면 엄청나게 좌파 입장에서는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우파는 언제나 좀 점잖아야 되고 젠틀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규정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샌님이어야 되고 이걸 좌파 세력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파는 좀 어그레시브하면 안 됩니까? 우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좀 공격적이면 되면 안 됩니까? 또는 적극적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체제 전쟁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 진영을 흔히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면 좌파를 진보로 불러줘야 하는데 이런 구분은 좌파의 용어 전술에 우파가 말려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진보라고 하면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프로그레시브고요. 보수라고 하면 컨서버티브잖아요. 컨서버티브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보수하다는 그런 개념이죠. 조금씩 수정해서 고쳐나간다 이런 뜻이고 프로그레시브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소리인데 사실 여기에 어폐가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이라 하는 민주당 또는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 과연 진보적입니까? 저는 아주 역사퇴행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집필하거나 할 때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를 되도록이면 쓰기를 조금 거부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좌파냐 우파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용어가 어떻게 보면 더 적확하다는 거죠. 또 이 좌파 우파의 용어도 그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앉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앉다 보니까 보수 세력이 오른편에 앉다 보니까 우파가 된 것이고 좌익 세력은 또 왼쪽에 앉다 보니까 그런 게 된 것인데 진보라는 어떤 프로그레시브하다는 어떤 그 프레임에 굳이 말려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어떤 좌파 진보 좌파라는 세력의 그 퇴행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과연 프로그레시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성향을 흔히 좌파, 우파, 중도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흡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은 어떠하여야 할까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파 입장에서 보면 우파 세력을 집토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좌파 세력은 산토끼, 저 멀리 있는 산토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층은 산토끼도 아니고 집토끼도 아닌 들토끼입니다. 그럼 들토끼가 우리 집으로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들토끼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집토끼가 있는 집을 더 멋지게 만들면 들토끼는 온다고 봅니다. 그 들토끼들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실용이야, 우리는 더 너희들에게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토끼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집을 아주 멋지게 만들면 들토끼는 자연적으로 온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산토끼는 오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토끼를 우리 집토끼의 집으로 데리고 오려면 우리 스스로 더 자유우파의 이념을 강구하게 하고 또 여기가 구상하는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들토끼들이 집토끼 집으로 올 수 있는 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하여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론을 채택하였는데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사실 충돌하잖아요. 경제란 말과 민주란 말은 충돌하죠. 경제란 것은 어떤 시장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의 대표적인 말이고, 민주라는 것은 어떤 균등과 분배 이런 거에 충돌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토끼가 들토끼를 꼬셔오는 과정에서 그럴듯한 용어로 한 제가 보면 의위가 좀 혼란이 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민주화론에 대해서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우파 정당이 정책을 설정할 때 항상 책임을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책임에 따르는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공적 책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경제민주화론은 전체적으로 보면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우파 세력이 상당히 혼란을 겪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합성어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자유주의만을 너무 강조하게 된다면 방임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자유를 누리는 대신 그 자유를 부여하는 국가나 조직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는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임만을 위한 자유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만인들끼리의 투쟁이 연속되는 정말 짐승의 야만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 자유를 우리가 개념 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정치 체제로 봤을 때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선택했다고 봐요, 인류가. 왜? 인류가 귀족 정치도 해봤고 군주 정치도 해봤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되는 어떤 역사적인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1표, 어떻게 보면 최선책은 아니지만 1인 1표의 차선책으로 모두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체제, 그게 민주주의죠. 자, 그러면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인 1표라는 어떤 차선책이지만 우리 인류가 덜 다치고 아주 평화롭게 갈 수 있는 체제를 토대로 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해주는 그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음 좀 세부적인 정책에 관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상속세는 이중과세이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가업 생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영 마인드를 저해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본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대폭 낮추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있죠. 이분들의 어떤 경제 마인드를 보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기부를 많이 하고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격려하고 장려해야 될 상황인데 돈을 많이 번다는 것에 대해서 악마화한다는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때려가지고 뭐 그 부동산을 팔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이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건 절대 자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대에서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어떤 헌신과 기여를 했다면 이게 또 자손 대대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부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한다면 이건 장려해야 되는 것이죠.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악마화하면 안 되는 거죠. 상속세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대폭 인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을 결심하게 된 각오의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만약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공천된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이불 뒤집어서 뭐 만세 부르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KBS 정상화를 이뤄내는 과정에 저는 저의 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임이 되었지만 KBS 정상화라는 역사의 큰 변화의 물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행동하는 양심은 바로 행동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방송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듯이 국회의 어떤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이뤄내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비후보로 나와 있지만 같은 진영의 전략 전술적인 관계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근본을 부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후보가 정해진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만일 제가 공천 최종 후보로 낙점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거 유세나 활동을 하면서 지금 예비 후보로 여러 명 나와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